2020년 3월 30일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온통 파란불투성이었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그 격동의 하루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코스피가요. 단 하루 만에 무려 3.25%가 빠졌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진짜 수십조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었죠. 근데 악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원달러 환율이 1535.6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렸어요. 이 정도 수치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왜 잘 가던 시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푹싹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놀랍게도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동이었습니다. 아니 그 먼 나라 얘기가 어떻게 서울 증시를 이렇게 박살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긴장이 어떻게 고조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3월 초에 미국이랑 이란이 으르렁대기 시작하더니 중순에는 진짜로 미군 지상군이 중동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다가 3월 30일 결정적인 소식이 터집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3월 31일 투자자들의 멘탈이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공포는 바로 매도 버튼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요 9일 연속으로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특히 이 폭락한 날 하루에만 무려 3조 1천억 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시장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건 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 한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예상 밖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공급망이 꼬이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중장기적인 리스크다. 바로 이겁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공포의 파도를 정통으로 맞은 기업들은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 이른바 블루칩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부터 볼까요? 주가가 2.88%나 빠지면서 시총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당장 자동차 만드는 데 필요한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게다가 바닷길이 막히면 운송시간과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런 우려들이 주가를 그대로 짓누른 겁니다. 자동차도 물론 힘들었지만 진짜 심각한 타격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분야, 반도체에서 터졌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요, 그야말로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펀치는 시장 전체를 덮친 지정학적 리스크였고요.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설상가상으로 구글빨 기술 쇼크라는 두 번째 펀치까지 날아온 겁니다. 두 번째 펀치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터보 퀀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AI 기술인데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스친 거죠. 그럼 앞으로 IT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훨씬 덜 사겠네. 이 근본적인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두 기둥이죠. 삼성전자가 2.72%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5.04%나 폭락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견뎌낼 힘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온통 파랗게 질려 있을 때 모두가 돈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웃고 있었던 예상치 못한 승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야기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방금 보신 반도체 주가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둘 다 나란히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란이 중동에 있는 주요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의 9%를 차지하는 곳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한국 알루미늄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주가를 천장까지 밀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져도 꼭 써야 하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돈을 넣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 담배, 화장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회사들 주가는 이 폭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오르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폭락과 폭등이 뒤섞였던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격동의 하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로 그날의 시장이 다 설명됩니다. 보세요. 반도체와 자동차는 중동 리스크와 공급망 문제 때문에 무너졌죠. 그런데 알루미늄은요? 똑같은 그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같은 원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단 하나의 글로벌 이벤트가 한국 시장을 명확한 패자와 예상치 못한 승자로 딱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큰 사건 하나가 터졌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똑같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루의 움직임은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정치,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토록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시장에서 다음번 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지진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 그 작은 균열에서부터 비롯될까요?